(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F4 팬텀, F5 프리덤 파이터, 나중에는 F16을 그대로 들여오면서 단순히 구매자에 머물렀습니다. 한마디로 돈 내고 사오는 나라였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한국은 KF-21이라는 독자 전투기를 만들어내며 이제는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자로서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CNN조차 한국 방산사의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대화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현재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독자 전투기 개발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F2는 F-16의 개량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허가 없이는 주요 부품 하나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세계 시장의 수출을 논하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공기 개발 성공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 구조 자체가 한 단계 격상된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했는가? 제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산업 융합 생태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가 항공기의 두뇌를 담당하고 하나가 만든 항공 전자장비가 비행 안정성을 보장하며 LI진엑스원이 제작한 미사일이 KF-21의 날개 아래 장착됩니다. 대한항공과 KAI가 축적한 제작 노하우는 그 모든 기술을 한 몸체로 완성했죠.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니 KF-21이 탄생한 겁니다. 반대로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라이선스에 얽매여 있고 내부적으로는 보수적 관료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저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미국에 덜 종속적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가진 민첩성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같은 민간 산업에서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랐고 그 경험이 방산 분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시장이 뭘 원하는지 빠르게 읽고 과감히 투자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던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KF-21의 등장 배경에는 세계적 수요 공백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F-35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공급 지연도 심각했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프랑스의 라팔 역시 너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동남아, 중동, 심지어 유럽의 중견국들까지 적당한 가격에 쓸만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찾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한국이 KF-21을 내놓은 겁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 성능은 80에서 90% 수준, 게다가 유지 보수 비용까지 훨씬 저렴하니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직접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이협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들을 상대로 독점적으로 F-35를 팔아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가성비 높은 대안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흥미로운 발언을 했죠.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신흥 강자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조차 한국을 전략 경쟁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KF-21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넘어서 한국이 진정한 자주 국방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에서 어떤 무기를 허락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군사력이 결정됐습니다. F-35를 들여올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을 올리고 심지어는 유지비까지 강제했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F-21 시범 비행 성공 직후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무기 구매자가 아니라 무기 제공자라는 새로운 위상을 공표한 것이었습니다. KF-21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기술 자립입니다. 특히 ASA 레이더와 항공전자 시스템은 미국조차 처음에는 한국이 못 만들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하나가 주도한 연구 개발 끝에 우리는 독자 ASA 레이더를 완성했고 실제 시험 비행에서 목표 탐지와 추적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양은 많지만 성능은 의문투성이죠. 한국은 수량이 아니라 품질로 승부를 보면서도 서방 체계와 호환되는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 점에서 KF-21은 국제시장에서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술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100% 독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은 여전히 미국지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KF-21을 완전한 자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점을 다르게 봅니다. 맞습니다. 엔진은 아직 지휘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의존의 성격입니다. 과거 F-16 시절에는 소프트웨어 하나, 부품 하나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이 설계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지휘 엔진조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탑재하고 향후 국산 엔진 개발로 교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가 차세대 터보팬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데 2030년대 중반이면 국산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KF-21은 부분적 의존일 수는 있어도 전체 틀에서는 자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완벽한 독립이 아니라 독립을 향해 가는 궤도에 올라섰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KF-21은 그 궤도의 상징입니다. 가령 우리 산업계는 KF-21을 통해 이미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군수체계에 편입되었고 이는 방산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완제품을 사오느라 국내 산업에 남는 게 없었지만 이제는 연구개발 이 부품이 정비 수출까지 한국 내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방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KF-21이 정치적 자주까지 상징한다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했을 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국방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 전투기를 만든다. 더 이상 당신들이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죠. 반대로 중국 시진핑 정부가 동북아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때도 KF-21은 한국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아무리 자위대 현대화를 외쳐도 그들의 전투기는 여전히 미국 의존형이란 점에서 한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항공기술의 우위를 자랑해왔습니다. 90년대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작한 F-2는 당시만 해도 아시아 최고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F-2는 사실상 F-16을 일본식으로 개량한 기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제작 단가가 F-16의 두세 배에 달할 만큼 비효율적이었죠. 반면 한국의 KF-21은 처음부터 한국 주도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성능과 비용 면에서 훨씬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술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점에서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F-15J는 미국 보잉의 F-15를 기반으로 했지만 일본 독자적으로 개량한 항공전자 장비와 센서들이 있습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에서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FX 개발을 추진 중이죠. 영국과 이탈리아와 손잡고 GCAP,
글로벌 컴배트 에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KF-21이 과연 일본을 완전히 앞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반론입니다. 하지만 GCAP은 아직 개념 단계에 불과합니다. 실제 양산에 들어가려면 최소 2035년 이후나 가능할 텐데 그때가 되면 KF-21은 이미 수출 시장에서 수십 대가 활약하고 있을 겁니다. 즉, 일본은 계획만 세우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성과를 쌓고 있는 것이죠. 또 F-15J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량했다고 해도 기본 플랫폼은 70년대에 나온 구형입니다. 그 기체가 KF-21과 같은 최신사,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일본 언론조차 최근 자위대의 전투기 전력이 구식화되고 있으며 한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의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수출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레이더나 무장 체계의 해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자국산 무장을 탑재하고 구매국과 기술 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의 협상력 차이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으로 제안할 수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그은 선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오랫동안 동남아 시장을 노려왔지만 인도네시아는 결국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일본과 협력하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훨씬 유연하게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일본을 제친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부에서도 이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한국 KF-21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경우 일본은 아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일본 언론이 공개적으로 한국 추월을 인정한 셈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 방산업체들은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을 통해 이미 저비용 고효율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죠. 중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해왔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내세우며 아시아의 하늘은 중국이 지배한다는 식의 선전을 펼쳤죠. 그러나 실제로는 제20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국제사회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R&D 연구소조차 중국의 제20은 아직 실전에서 F-35와 맞설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한국의 KF-21입니다. KF-21은 제20과 직접 경쟁하지 않더라도 중견국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신뢰성 있는 성능을 찾을 때 중국산을 제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중국의 군사 외교 시장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수량면에서 여전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200대 이상의 제20, 제21, 제20을 보유하고 있고 대량 생산 능력에서는 한국을 압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물량을 싸게 공급해주는 중국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KF-21이 과연 중국산 전투기와 정면으로 맞붙어 승산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한국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중국산 무기의 문제는 양은 많지만 질이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이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을 운용하면서 심각한 정비 문제와 낮은 가동률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수출하면서 품질과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KF-21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중국산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고 정비 인프라와 기술 지원까지 제공하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례가 그 대표적 예죠. 중국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 J-20을 판매하려 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무기 판매와 연계에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를 사면 외교적으로 중국 편을 들어라는 식이죠. 반면 한국은 동맹을 강요하지 않고 상호 이익과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접근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KF-21이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를 하나 짚고 싶습니다. 바로 국제 이미지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팽창을 하며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두 중국 전투기를 사면 안보 종속국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균형자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을 도입하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도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의 J-20은 여전히 스텔스 성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 형사 5세대라는 점에서 열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KF-21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략적 계산이 있습니다. 한국은 굳이 J-20과 같은 과도한 스텔스 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4, 5세대 시장을 노렸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성, 정비 용이성, 무장 호환성 노을 프랙티켈 어드밴티지즈. 게다가 KF-21은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을 추가하고 스텔스 성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실용적 시장에 집중하면서 필요할 때는 5세대급으로 확장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반면 중국 J-20은 과장된 스텔스만 내세우지만 정비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방산 질서가 지배해왔습니다. 특히 전투기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라팔, 영국이 독일, 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사실상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가 한국의 무기 체계에 눈을 돌리면서 유럽 내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KF-21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헬싱키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기존에 의존하던 유럽 무기보다 한국산 무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유럽의 방산 패권이 서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를 안전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연합 내부에서 독일은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샤바나 헬싱키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유럽 전체의 판도가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십시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신뢰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장에서 파괴된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서방 최강이라는 이미지는 무너졌습니다. 유로파이터 역시 유지비와 운용비가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국가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는 이미 전투 현장에서 검증됐고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굳이 베를린 대신 서울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핀란드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이미 F-35를 일부 도입했지만 추가 전력 보강에서는 한국산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입장에서는 신속한 공급, 저렴한 유지 비용, 그리고 장기간 안정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기 공급을 늦추거나 조건을 달곤 하죠. 한국은 오히려 필요하면 바로 공급하고 기술 협력까지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독일 중심주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나 발트 3국은 독일이 자신들의 안보를 진지하게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들 국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중견국들이 서울을 새로운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KF-21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수출된다면 기존의 유럽 방산업체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까요? 저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독일 라인메탈은 한국 K2 전차의 유럽 시장 진출을 두려워해 한국산 전차가 유럽 시장을 잠식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KF-21까지 들어온다면 단순히 지상전력이 아니라 공중전력에서도 한국이 독일을 제치게 되는 셈입니다. 이건 사실상 유럽 방산업체들의 위상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F-35는 지금까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불렸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강매하다시피 팔아왔고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선택지가 없으니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40대 이상의 F-35A를 들여왔죠. 당시만 해도 워싱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이 KF-21을 내놓으면서 과거에는 고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경쟁자로 변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F-35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불만을 직접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인정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KF-21이 F-35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F-35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이 가진 네트워크 중심 전장 시스템과 연계된 강점이 있습니다. KF-21은 아직 4, 5세대에 속하니 기술적으로는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KF-21이 정말로 F-35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KF-21은 현재 4, 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 현실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F-35의 과도한 가격과 유지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한 대의 기체가 1억 달러가 넘고 시간당 운용 비용도 4에서 5만 달러에 달합니다. 게다가 잦은 결함과 정비 지연 문제는 이미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성능은 F-35의 80에서 90%에 해당합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KF-21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즉,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 혹은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든 나라들에게 KF-21은 완벽한 대안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F-35 대신 KF-21을 주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당장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의지도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KF-21은 그들에게 현실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정치적 압력을 가해 동맹국은 무조건 F-35를 사라는 식으로 강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KF-21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압력이 곧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대안이 생긴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정비 인프라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미국은 F-35를 팔면서도 핵심 소프트웨어나 정비 권한을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즉, 동맹국을 고객으로만 취급하는 것이고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많은 국가들을 한국 쪽으로 끌어오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방산 시장의 경쟁을 넘어
국제 정치의 힘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무기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우리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아이러니합니다. 한때는 한국이 F-35의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객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으니까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KF-21과 F-35의 경쟁 구도는 단순히 전투기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의존 구조를 깨뜨리고 자립 구조를 세운 상징입니다. 한국이 KF-21로 미국의 독점을 흔들면 이는 단순히 방산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외교적 독립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KF-21이 아시아, 중동, 유럽의 중견국 시장을 장악한다면 미국도 더 이상 마음대로 동맹국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렇군요. F-35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비용과 정치적 제약 때문에 모든 나라의 선택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 KF-21은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국을 과거의 고객에서 오늘날의 경쟁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저는 이 구도가 앞으로 국제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KF-21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비행체를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술 자립, 즉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들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AESA 레이더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기술을 동맹국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조차 F나 F-15J 개량 사업에서 미국의 AESA 레이더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나가 힘을 합쳐 독자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실제 시험 비행에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하나의 확보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술 종속국이 아님을 증명한 상징이죠. 맞습니다만 아직 엔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KF-21은 여전히 미국 GE의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일본 언론은 이 점을 두고 한국은 여전히 자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KF-21의 기술 자립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일본식 논리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은 GE 엔진을 쓰고 있지만 중요한 건 주도권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소프트웨어 하나 수정하지 못했지만 KF-21은 엔진만 빼면 모든 설계와 무장 통합 권한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차세대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했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 국산 전투기 엔진 시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십 년째 독자 엔진 개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엔진 자립을 향한 현실적 로드맵을 갖췄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장 체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제20의 자체 개발한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미국산 AIM 시리즈에 의존합니다. 한국은 KF-21에 어떤 무장을 얹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한국의 진짜 강점입니다. KF-21은 미국산 무기와도 호환되지만 동시에 국산 무장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GX-1이 개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하나가 개발한 공대지 정밀유도탄, 그리고 한국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은 F-35를 팔면서 항상 무장을 패키지로 묶어 강매하지만 한국은 고객 국가들이 원하는 무장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는 이미 K9 자주포나 천궁2 미사일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무장 선택권에서 중국이 일본은 물론 미국조차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은 단순히 4,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기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말씀이군요.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단순히 전투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 전자전 장비, 레이더까지 한국산으로 무기게 되니
자연스럽게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겠군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KF21은 한국의 방산 산업을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두뇌 역할을 하고 하나의 추진체가 심장을 만들며 LI 지넥스원의 미사일이 팔과 다리가 됩니다. 즉, KF21은 한국 전체 산업이 결합된 총체적 산물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부품 없이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중국은 독자 무장은 있지만 신뢰성이 부족해 국제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KF21이 한국 외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를 살 때 미국, 러시아, 유럽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사면서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핵심 기술이 있죠.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격과 효율성입니다. 단순히 전투기가 싸다고 해서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비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입니다. F-35의 경우 한 대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고 운용 비용은 시간당 4에서 5만 달러에 달합니다. 정비 대기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동률이 50%를 밑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 KF21은 한 대 가격이 약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절반도 안 되며 유지 정비 비용도 30% 이상 저렴합니다. 성능은 F-35의 80에서 90%에 해당하지만 운용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제 효율성은 KF21이 훨씬 앞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KF21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단순히 싸다고 해서 선택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 입장에서 안보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국은 J-20을 내세우며 우리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차세대 GCAP 전투기를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KF-21이 가격만 저렴하고 성능에서 뒤처진다면 결국 고급 시장에서는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KF21을 과소평가하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KF21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맞춘 기체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가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 예산에 맞는 믿을 수 있는 전투기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는 F-35를 원해도 미국이 팔지 않거나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국산 J-10, JF-17은 가격은 싸지만 신뢰성이 떨어져 장기 운용이 어렵습니다. 일본은 가격 자체가 비싸고 독자 무기 체계가 없어 독립적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공백을 정확히 파고든 게 KF-21입니다. 성능은 충분히 현대적이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한국은 구매국의 기술 협력까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알기 쉽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인도 속도가 빠르며 성능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KF-21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값비싼 유로파이터 대신 KF-21을 고려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결국 전투기도 경제 논리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은 단순히 기체 구매 가격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정비 비용과 가동률이 더 중요합니다. F-35는 첨단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너무 복잡해 실제 전장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KF-21은 FA-50을 통해 쌓은 한국의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돼 정비성과 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10대의 F-35보다 15대의 KF-21이 더 자주, 더 오래 하늘에 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투기는 종이 위의 성능보다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자주 뜰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J-20은 대외적으로 싸고 성능 좋은 대안처럼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 무기는 정치적 종속과 함께 딸려오기 때문에 구매국들이 꺼리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 정치적 조건 없이 순수한 상업 계약과 기술 협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매력적입니다. 즉,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서 총체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KF-21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무대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많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공군 전력 현대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F-16, 러시아산 수-30, 그리고 중국산 J-10 같은 기체가 시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F-21이 등장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서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분담금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중국 언론은 이걸 두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믿지 못한다는 식으로 보도했죠. 그렇다면 과연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한국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에 의심을 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지연을 겪은 건 맞지만 결국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만약 중국의 J-10이나 러시아 수-35를 선택했다면 정치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컸습니다. 미국 F-35는 애초에 인도네시아가 살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고요. 결국 남은 현실적 선택지는 한국 KF-21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과 공동개발이라는 전략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쉽게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산 F-16을 원했지만 결국 예산 때문에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언론은 F-16 대신 한국의 KF-21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도했죠. 게다가 필리핀은 이미 FA-50을 도입해 운용하면서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필리핀이 KF-21로 넘어오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며 가성비를 체감한 나라입니다. FA-50은 실제로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서 필리핀 공군의 즉각적 대응 능력을 보장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산 JF-17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고장과 정비 문제로 제대로 날지도 못했을 겁니다. 필리핀은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 무기의 실전성을 확인했고 KF-21이 등장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사업에서 FA-50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형 기체 한두 대 도입이 아니라 한국과 장기 협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조차 KF-21은 향후 말레이시아의 주력 전투기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아세안에서 하나의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태국의 경우도 주목할 만합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산 F-16을 운용했지만 이제는 대체 기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태국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무기 판매에 제약을 가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도 안 보고 중국에 종속되지도 않는 제3의 길을 KF-21에서 발견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런 흐름이 일본에게는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동남아에서 오랫동안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전혀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F-2는 비싸고 구식이라 수출 경쟁력이 없었고
F-35는 일본이 자체 판매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FA-50, K9, K2 같은 무기로 이미 아세안 시장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KF-21까지 들어가면 일본은 동남아에서 완전히 밀려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오랫동안 아세안 국가들에게 J-10, JF-17 같은 전투기를 팔려 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무기는 싸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비가 불안정하고 정치적 종속 위험까지 뒤따릅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결국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선택하는 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건 단순한 무기 판매 경쟁이 아니라 영향력 싸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 구조를 강조하고 중국은 힘으로 압박하려 하지만 정작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균형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중심에 KF-21이 있습니다. NATO는 오랫동안 무기 체계에서 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중심의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가장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들이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이제 KF-21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는 차원이 아니라 폴란드가 안보 전략에서 서울을 새로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NATO 내부에서도 이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NATO 국가들은 결국 미국산 F-35를 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도 이미 F-35를 주문했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이 NATO에서 과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F-35는 워낙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폴란드가 F-35를 도입한 건 맞지만 동시에 F-35의 높은 운용 비용 때문에 대체 기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바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기체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군 관계자는 F-35는 전략적 플랫폼이지만 KF-21 같은 전투기가 있어야 전력을 균형 있게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F-35가 상징적이라면 KF-21은 실질적인 전력 보강 수단이라는 겁니다. 터키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터키는 한때 F-35 프로그램 파트너였지만 러시아산 S-400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배제시켰죠. 지금 터키는 자체 전투기 TF-X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2030년대나 돼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터키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KF-21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독자 개발에 집착할까요? 저는 터키가 결국 KF-21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터키는 NATO 회원국으로서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터키를 견제하고 있고 유럽은 터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NATO 체계와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터키가 TF-X를 끝까지 밀어붙인다 해도 중간 단계에서 KF-21을 도입하거나 협력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터키 언론에서도 한국의 KF-21은 터키가 당장 필요로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KF-21은 NATO 내부에서 F-35의 보완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FCS는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할 텐데 KF-21은 이미 양산이 가능하니까요. 유럽 언론이 한국이 NATO의 틈새를 파고든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깎아내리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폴란드와 같은 전선 국가들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합니다.
KF-21은 가격, 납기, 성능에서 모두 유럽산보다 5위에 있습니다. NATO 회원국 중 다수는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KF-21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정비 인프라와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니 유럽 국가들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F-35를 팔면서 정비권조차 독점해 동맹국들을 불만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NATO 국가들조차 미국의 갑질식 무기 판매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파트너십을 내세우면서 접근합니다. 이는 NATO 내부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KF-21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부 공급망입니다. 한국은 삼성, 한화, LIG, 넥스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방산 산업에 직접 뛰어들어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를 통해 KF-21의 두뇌와 신경망을 담당합니다. 하나는 엔진과 항공전자 시스템을 맡아 심장을 뛰게 하고 LIG 넥스원은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를 통해 팔과 다리를 구성합니다. 이 모든 게 국내에서 생산되니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력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해외에서 핵심 부품을 끌어다 쓰는 구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도 항공산업에서 강력한 내수 공급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러먼 같은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내수 공급망이 과연 그들과 대등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반론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구조와 한국의 구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은 거대 방산기업이 독점적으로 시스템을 쥐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설계하면 나머지는 하청업체들이 따라가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삼성, 한화, 현대, LIG 넥스원, KAI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즉, 다극적 구조가 오히려 혁신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가능케 합니다. 예를 들어 KF-21의 AESA 레이더는 삼성과 한화가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 IT 기술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식 군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융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본은 미쓰비시, 가와사키, IHI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충분히 내수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미국에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F-2 전투기 개발 당시 일본은 40% 이상의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엔진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조차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FX를 추진하려 해도 결국 영국과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독립된 공급망이 아니라 외부 의존형 공급망입니다. 반면 한국은 주요 기술의 70에서 8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을 일본보다 앞서게 만든 요인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자국 내에서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20도, 제20도, 심지어 엔진까지 자체 개발한다고 선전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급망은 한국보다 더 자립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중국의 약점입니다. 양은 많지만 질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개발한 WS10 엔진은 수명과 안정성 문제로 아직도 많은 J10, J11 기체들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성능은 불안정하고 국제적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반면 한국은 적은 수량이라도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합니다. 게다가 삼성, 한화, 현대 같은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의 공급망은 품질 중심, 중국은 양 중심이니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내수 공급망이 KF-21의 가격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군요.
해외 부품을 의존하면 단가가 오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KF-21의 또 다른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MRO, 즉 정비, 수리, 운용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독점적으로 MRO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F-35를 구매한 국가는 반드시 미국이 지정한 정비센터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품 하나 고치려 해도 수주일, 때로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F-35를 들여왔지만 정비를 위해 미군 기지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KF-21과 함께 자체 MRO 인프라를 세트로 제공하니 구매국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MRO 시장은 단순히 전투기를 판다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기술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항공기 정비 경험을 갖고 있고 독일도 엔진 정비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들과 경쟁해 글로벌 MRO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FA-50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을 때 단순히 기체만 팔지 않았습니다. 정비 교육, 부품 생산, 현지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필리핀 공군은 FA-50을 80% 이상 가동률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산 JF-17을 들여온 파키스탄은 정비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40%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이 가진 정비 신뢰도입니다. KF-21은 이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글로벌 MRO 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엔진 정비 분야에서는 GE 엔진을 사용하니 미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국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도기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하나가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이고 동시에 GE와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 정비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일본처럼 엔진 하나 손보려면 워싱턴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은 완전한 독립형 MRO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미 동남아, 중동 국가들이 한국이 제공하는 정비 패키지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엔진 부분도 자연스럽게 한국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MRO는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가치를 갖습니다. 기체를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30에서 40년간 이어지는 정비와 부품 공급에서 더 큰 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한국이 KF-21과 함께 글로벌 MRO 시장까지 잡는다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군사 인프라 수출국이 되는 거군요. 게다가 MRO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적 지렛대 역할까지 합니다. 한 국가가 전투기 정비를 한국에 의존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군사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그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F-35 정비망으로 묶어 통제하듯 이제 한국도 KF-21을 통해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를 목적으로 했다면 한국은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은 신뢰성 부족 때문에 애초에 글로벌 MRO 허브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F-2, F-15J 같은 기체를 정비할 수는 있지만 해외 판매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제 MRO 시장에선 존재감이 없습니다. 결국 한국만이 이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KF-21의 등장은 단순히 방산 시장의 변화를 넘어 지정학적 균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동맹국들의 공군 전력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일본은 F-2, 한국은 F-16, 대만은 F-16, 유럽의 동맹국들은 F-35 모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전투기를 업그레이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KF-21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걷자 워싱턴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순간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종속 구조가 무너지고 동맹국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동맹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방위비 증액과 무기 구매를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이 워싱턴의 전략을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보조적인 변수에 불과할까요? 저는 KF-21이 보조적 변수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수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무기 판매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에 직접적인 균열을 냅니다. 둘째, KF-21은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통해 더 큰 자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KF-21은 단순히 군사 장비가 아니라 외교적 카드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KF-21을 도입한다면 이는 곧 워싱턴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정치적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압박과 협박을 동시에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국이 KF-21을 수출하면 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이나 이성 개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롤 인 코리아.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억제하려 해도 오히려 자기들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게다가 KF-21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국제시장의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이 모두 한국 쪽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미국이 강제로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에 반발할 겁니다. 워싱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KF-21을 경계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평가절하하고 있고, 일본은 차세대 GCAP 전투기를 내세우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보다 우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워싱턴의 시선은 이제 한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고, 일본을 압도하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고민은 점점 깊어질 겁니다. KF-21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무기를 공급, 동맹국은 수입이라는 단순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공급, 미국도 경쟁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건 동맹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워싱턴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는 한국을 억누르려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는 것, 다른 하나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전자가 우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군사력은 흔히 하드파워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KF-21의 등장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까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볼 때 반도체 강국,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와 산업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는 국가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팔아서 생기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KF-21을 통해 세계는 한국을 첨단 기술과 신뢰를 동시에 갖춘 파트너로 보게 된 겁니다. 일본이 아무리 경제대국이라 해도 자국 전투기를 제대로 수출하지 못했고 중국은 값싼 무기를 부리며 정치적 압박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기 수출이 소프트 파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 무기 수출은 오히려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동에 F-35를 팔면 항상 반미 시위와 정치적 갈등이 동반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KF-21 수출도 결국 군사적 이미지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KF-21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훈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건 구매국에게 우리를 존중하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동맹국을 철저히 고객으로 취급하지만 한국은 KF-21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같은 국가들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곧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렇다면 KF-21이 문화 산업이나 경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실제로 폴란드에서 K-팝 콘서트가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도 우리를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무기가 동시에 신뢰를 주는 나라는 드뭅니다. 미국은 할리우드와 F-35를 같이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강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BTS와 KF-21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저는 이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KF-21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즉 한국이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미 방위사업청과 KAI, 하나는 2035년을 목표로 한 6세대 전투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 편대 기술, 레이저 무기 통합, 초고속 데이터 링크, 심지어 극초음속 무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실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다가 독자 전투기 개발에 번번이 실패했고 중국은 양적인 생산에 치중하다 품질 문제로 세계적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발판으로 진짜 6세대로 직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NGAD, 차세대 공중 우위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GCA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중국도 JXX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과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단순히 뒤따르는 추격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 점이 바로 한국의 차별화 지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거대 프로젝트로 인해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GCAP의 경우 1,0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NGAD도 최소 1,50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정도 비용은 사실상 소수 초강대국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KF-21을 통해 축적한 산업 생태계와 효율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성비 6세대 전투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한국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세계는 더 이상 가장 비싼 무기만 원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쪽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미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KSFX 무인기를 공개했고 하나도 인공지능 기반 드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6세대 전투기가 무인 편대를 중심으로 간다면 한국은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빠르게 이 영역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IT와 반도체, 인공지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차세대 항공전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단일 기체 성능이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 즉 유무인 복합체계와 실시간 데이터 융합입니다. 이는 삼성,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한국의 민간 기술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 일본,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은 단순히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차세대 항공 전략의 전초기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KF-21을 도입하면 결국 한국의 6세대 전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KF-21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위한 시장 개척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 KF-21을 도입하는 국가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과 기술적, 군사적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장기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